1966년 5월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한 통의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516통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간 중국 대륙은 전례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적어도 150만 명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았고 수천만 명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아낸 개인들의 증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시대를 직접 겪은 한 여성의 증언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리메이화라고 부르겠습니다. 1939년생인 그녀는 문혁이 시작될 당시 27세의 젊은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어쩌면 치명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그 시대에 이런 성격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리메이화가 살았던 하얼빈은 중국 동북부의 큰 도시입니다. 러시아와 가까워 서구 문물이 일찍 들어온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문혁의 광풍은 이곳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리메이화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자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939년에 태어난 그녀는 일제강점기 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6세가 되던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중국은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할 때 그녀는 10세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소시민이었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의한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난한 학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따져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말 많은 아이라고 불렀죠. 1950년대 중국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토지개혁, 삼반오반 운동, 그리고 1957년의 반우파 운동까지 매번 정치적 캠페인이 벌어질 때마다 리메이화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1956년 17세가 된 그녀는 하얼빈 대학 중문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학문의 자유보다는 정치적 학습이 우선이었고 비판과 자아 비판이 일상이었습니다. 매주 정치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나는 그런 분위기에 순응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957년은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 해에 벌어진 반우파 운동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오쩌둥의 백화제방, 백가쟁명, 방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0개의 꽃을 피우고 100개의 학파가 다투게 하자는 뜻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방침을 믿고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파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독사를 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굴 입구를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이 진짜 의도였죠. 하얼빈 대학에서도 반우파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18세였던 리메이화와 같은 반에 장이밍이라는 19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장이밍은 전형적인 붉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자신까지 3대가 모두 빈농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지역당 지부 서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없었다면 그들 가족의 오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희밍은 순진했습니다. 백화제방 방침을 진심으로 믿고 학교 지도부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생활 개선과 학습 환경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식당의 음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에 대한 공격입니까? 이것은 학교를 더 좋게 만들자는 건설적 의견입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희밍의 의견은 당을 공격하는 우파적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0명이 참가한 비판투쟁 대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장희밍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아래서는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 복구를 꿈꾸는 우파분자, 당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18세의 리메이화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장희밍의 아버지는 당 지부서기입니다. 3대가 빈농 출신으로 공산당이 없었다면 그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당에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발언은 학교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당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어린 여학생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여 차례에 걸쳐 장희밍을 변호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장희밍이 정말 우파분자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학교 개선 의견이 어떻게 반당 활동이 됩니까? 결국 그녀의 논리적인 변론 앞에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 계집애는 너무 사납다. 여자가 나서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 분명히 장희밍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리메이화에게는 중간 우파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파분자라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선 죄였습니다. 중간 우파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리메이화는 놀랍게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교 당국은 그녀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고 그저 당 안에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1960년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배치될 수 있었지만 중간 우파라는 기록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얼빈 시내의 한 중학교에 국어교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우파분자들은 농촌이나 변방으로 추방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왜 내가 좋은 직장에 배치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학생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이미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리메이화는 교사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문학의 아름다움, 언어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말했어요. 스스로 생각하라고요. 남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위험한 교육이었죠. 1962년 23세의 리메이화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교의 수학교사였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리샤오밍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계속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면서 대기근이 발생했고 1960년대 초에는 경제가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리메이화의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대학진 운동 때 모든 사람들이 뒷마당에서 철을 만들겠다고 난리였어요. 집의 세문고리까지 뜯어내서 용광로에 넣었죠. 나는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어요. 집 세문을 뜯어내 재련하는 것은 두부 찌꺼기를 정제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런 발언들이 모두 당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리메이화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1964년 중국에서는 사청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조직, 사상을 깨끗이 한다는 운동이었죠. 이것은 곧 다가올 문화대혁명의 전주곡이었습니다. 1966년 5월 문화대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징 대학의 대자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얼빈의 리메이화가 근무하던 중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학교는 혁명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장과 부교장이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교육 노선을 추진한 주자파로 몰렸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대신 혁명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리메이화에게도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학생 몇몇이 그녀에 대한 대자보를 몇 장 써붙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리메이화 교사는 수업 시간에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문학 작품을 가르쳤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교육했는데 이는 당의 지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독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 시절 기준으로는 가벼운 비판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 길을 걷는데 어깨에 비 몇 방울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리메이화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 8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홍위병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구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리메이화가 살던 하얼빈에서도 파사구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파괴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홍위병들이 자본가의 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부수고 책을 불태우고 온갖 부르주아적 물건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파괴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혁명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가구를 부수고 가족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모욕을 주고.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그런 어느 날 리메이화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홍위병들이 한 자본가 가정의 집을 수색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거리로 끌려나와 울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리메이화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남의 가산을 몰수한답니까? 자산 계급도 오성홍기에 있는 별 하나 아닙니까? 그 별을 뽑아버린다면 또 모를까요? 이 말을 들은 동료 교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메이화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고발했습니다. 홍위병 운동을 중상모략하고 자본가 편을 들었으며 문화대혁명을 공격했다는 죄명이었습니다. 3일 후 리메이화는 반혁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학교의 우붕에 갇혔습니다. 우붕이란 문화대혁명 시기에 계급의 적들을 가두던 임시 감금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나 양을 가두는 우리라는 뜻으로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메이화가 갇힌 곳은 학교 구석의 작은 창고였습니다. 원래는 체육용품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문혁이 시작되면서 반혁명 분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우붕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좁은 공간에 10여 명이 갇혀 있었는데 모두 학교의 선생님들이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는데 하루 만에 계급의 적이 되어버린 거죠.
우붕에는 다양한 죄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교장, 부교장을 비롯해서 자본주의 교육 노선을 추진했다는 교무주, 독초 문학을 가르쳤다는 국어 선생들, 가리고 리메이화처럼 반동 언론을 퍼뜨렸다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 나팔이 불리면 우리는 일어나서 마오 주석어록을 낭송해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아비판서를 쓰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청소, 교정 잡초 뽑기, 학생 식당 설거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밤에 벌어지는 투쟁대회였습니다. 리메이화가 다녔던 학교의 홍위병들은 특히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잔인하다는 건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서 풍부한 창의력으로 사람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의 고문 방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번째는 벌레 고문이었습니다. 허리띠를 풀게 한 후 애벌레 수십 마리를 바지 속에 넣고 다시 허리띠를 묶게 했습니다. 벌레들이 몸을 기어다니는 감각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 고문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안약병에 찬물을 채워서 귓구멍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선생인 김 선생은 이 고문으로 인해 지금도 중이염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추위 고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속옷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긴 후 5층 건물의 창가에 세워두었습니다. 자칫 의식을 잃으면 창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고문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밤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두들겨 패는 거였어요. 횃불을 든 홍위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머리에 포대자루를 씌우거나 뒤에서 뺨을 때렸어요. 누가 때리는지 볼 수 없게 하려는 거죠. 더욱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은 홍위병이 얼굴에 염산을 뿌려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 선생은 성기에 밧줄을 묶고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여 고환이 터질 정도로 부풀게 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문혁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어요? 왜 그들을 늑대의 저주로 자란 세대라고 부르는지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3살 난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붕에 갇힌 지 한 달이 지나자 리메이화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붕에서 그 어떤 박해도 다 참아낼 수 있었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붕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리메이화는 하나의 철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가 될지언정 노비가 되지는 않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노예와 노비의 차이를 아세요? 노예는 강제로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노비는 자발적으로 굴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스스로 비굴해지는 것이에요. 리메이화는 강제로 노예가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노비가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그녀로 하여금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붕에 갇힌 지 3개월이 지나자 리메이화는 가두 비판 투쟁에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에 큰 팻말을 달고 거리로 끌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내 이름을 쓴 다음 빨간색으로 가세표를 그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홍위병이 나무총을 들고 나를 압송했습니다. 걸으면서 리메이화를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쳤죠. 때로는 여관 문 앞에 멈춰서서 여관에 묵고 있는 외지인들을 불러내어 비판 투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그런 내 망측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노예시대의 노예가 된 기분이었어요. 노예가 하는 일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역이고 다른 하나는 고개하는 원숭이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항해도 소용없으니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아첨하거나 알랑거리지 않았어요. 남을 밀고 하거나 팔아먹는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와 노비의 차이죠. 우붕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메이와처럼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다른 동료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리메이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우붕에 갇혀있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원래 아주 정직하고 선량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견디기 힘든 고문과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다른 동료를 고발했습니다. 그 후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고발 이후 대우가 좀 나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비가 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메이화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강제로 당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노비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리메이화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붕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 1년하고도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석방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문역의 초기 열기가 조금 식으면서 일부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고 여전히 감시하에 있는 반영명분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우북문을 나서는 순간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어요. 1년 넘게 꿈꿔왔던 자유였지만 과연 집이 그대로 있을까, 가족들은 무사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리메이화가 본 하얼빈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혁명 구호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고 상점들의 간판도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붉은 이발소, 동방홍 식당, 인민승리 약국 같은 혁명적인 이름들로 말이죠. 심지어 그녀가 살던 거리 이름도 반제국주의 거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메이화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학교혁명위원회 사람들이 대자보로 온 방을 도배해 놓았더라고요. 담장 문과 창문부터 방 안에 침대와 책상, 서랍문, 거울까지. 온 집이 대자보 투성이었어요. 대자보의 내용들은 모두 리메이화를 비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반영명분자 리메이화는 철저히 반성하라. 인민의 정 리메이화를 끝까지 감시하자. 독초 사상을 퍼뜨린 리메이화를 경계하라. 그런 글들이 집 안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침대 위에 앉아있던 작은 인형이 리메이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딸 리샤오밍이었습니다. 내 딸이 침대 위에 서 있었어요. 1년 전보다 많이 자랐더군요. 3살이던 아이가 이제 4살 반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훨씬 늘었고요. 하지만 딸의 첫마디는 리메이화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큰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 잘 개조할 수 있겠어요? 웬만해서는 울지 않던 그녀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개조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그 아이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교육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개조되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리메이화는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하지만 그것은 딸에게만 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정당하지 못한 일에 바른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국가가 설마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 몇 마디를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딸과의 재회는 기쁘기도 했지만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이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엄마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들으며 자란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딸은 엄마를 어색해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4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나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순수하니까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리메이화는 딸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고 아이도 점점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인 1970년 봄 리메이화에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농촌 하방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민들에게서 재교육을 받게 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식인 개조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도시에서 추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방 통지를 받았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겨우 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리메이화가 배정받은 곳은 하얼빈에서 200km 떨어진 헤이룽장성의 한 인민공사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홍성인민공사라고 하겠습니다. 1970년 4월 리메이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농촌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하방된 사람들은 모두 20여 명이었는데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문제가 있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트럭을 타고 비포장 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렸어요. 양쪽으로는 끝없는 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게 앞으로 8년간 살아야 할 곳이었어요. 홍성인민공사는 전형적인 동북 지방의 농촌이었습니다. 인구 3천여 명이 살고 있었고 주요 작물은 옥수수와 콩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리메이화는 다른 하방 지식인들과 함께 마을 외곽의 허름한 집에 배정되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집 밖에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딸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다시 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농촌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까지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봄에는 파종,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거름 만들기까지. 도시에서 자란 리메이화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괭이질도 서툴렀고 벼 베기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선생님은 부추와 보리 싹도 구분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뭘 배운다는 거야? 하지만 점차 리메이화는 농촌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농민들에게 배워야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부추와 보리 싹도 구분할 줄 모르는 지식인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리메이화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농촌에서 1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농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이 1 더하기 1은 이라는 아주 간단한 상식조차 마치 무슨 대단한 진리인 양 여긴다는 거였어요. 그때 리메이화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배워야 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개조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으로 농업과 농민을 개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반동 사상이라는 낙인이 찍힐 테니까요. 8년간의 농촌 생활은 리메이화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훨씬 건강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농촌에서의 8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내심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은 말이에요. 1976년 10월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인방이 체포되고 문화대혁명이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리메이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문혁 시기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명예회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메이화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978년 가을 갑자기 학교에서 사람이 와서 복직하라고 했어요. 8년 만에 다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해 12월 리메이화가 원래 근무했던 중학교에서는 성대한 지식분자 명예회복 대회가 열렸습니다. 문혁 시기에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행사였습니다. 대회는 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식분자 명예회복 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문혁 시기에 학교의 혁명위원회 주임을 맡았던 왕 주임이 사회를 받습니다. 그는 리메이화를 무대로 불러 올렸습니다. 리메이화 동지, 당이 관대한 정책에 따라 동지의 모든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그리고 동지를 학년 업무 조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합니다. 대담하게 정책을 실천하고 중앙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리메이화에게 고생 끝에 낙이 왔다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나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대에서 연설하고 있는 왕주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혁 당시 혁명 총화였어요. 내가 우붕에 있을 때 홍위병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도록 패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홍위병의 폭력은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는 정말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밀고 해서 잡아놓고는 계급의 적을 또 한 명 붙잡았다며 상부의 업적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세가 바뀌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정세가 바뀌자 그는 나의 누명을 벗겨주는 정책을 실천해서 또 다른 업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그들은 항상 옳아요. 내가 죽고 사는 건 모두 그들의 업적을 위한 것이죠. 리메이화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그들의 공이 될 텐데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요? 꺼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리메이화는 그날 무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꼼짝하지도 않고 무표정하고 냉랭한 눈빛으로 왕주임을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욕하지 않은 것만도 체면을 세워준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물론 그들을 고발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책이 바뀌었으니 따라서 처리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리메이화가 겪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메이화가 느낀 씁쓸함의 이유였습니다.
교사로 복직한 후 리메이화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를 넘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혁에 대해서는 현상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문혁을 다시 이야기하려면 하소연 회의에서 발언하는 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캐내고 자초지종을 철저히 따져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문혁의 원인을 사인방이나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인방 때문에 문혁이 일어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오 주석의 잘못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단순하고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리메이화는 문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나는 문혁이 중국 역사에서 일종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방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무리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마오 주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자오 주석이나 첸 주석, 순 주석 등이 문혁을 일으켰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리메이화는 문혁을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중국 역사의 구조적 필연으로 봤던 것입니다. 진시황의 분서 갱유에서 문혁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이 박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봉건 왕조 시대의 필화 사건에서부터 문혁까지 중국 사람들은 줄곧 서로의 말과 글 등을 꼬투리 잡아 반혁명 언사로 고발해 왔어요. 즉, 문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중국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전통의 극단적 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문혁은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문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리메이화는 모든 것을 문혁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모든 걸 문혁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문혁 때 내가 박해받은 것도 나에게는 필연이었어요. 그렇다면 리메이화 개인의 필연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필연이란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불의와 맞서는 일이라면 말이죠. 두 개의 필연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랍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리메이화는 자신을 단순한 희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격과 시대적 상황이 만나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문혁이 사람들의 정신에 끼친 영향이었습니다. 설사 농촌에서 평범한 노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문혁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우리 지식인을 가리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들 했어요. 지식인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비판은 부추와 보리싹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식인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계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당시에 이 말을 엎드려 절할 정도로 굳게 믿었고 공부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8년간의 농촌 생활을 통해 리메이화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농촌으로 쫓겨나고 논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는 진실을 알았어요. 내가 농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이 1 더하기 1은 이라는 아주 간단한 상식조차 마치 무슨 대단한 진리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메이화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배워야 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개조당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으로 농업과 농민을 개조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문혁 시대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화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문혁식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는 바로 혁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이란 무엇일까요? 리메이화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10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혁명이에요. 수십 년간 혁명을 했고 수십 년간 운명을 개조당했지만 혁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혁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리메이화가 이해한 혁명의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생산관계를 개혁하고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2000년 동안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농민혁명이라고 부르는 봉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생산관계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중국 역사상 수많은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진승오강의 난부터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태평천국의 난까지. 하지만 리메이화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재산과 권력이 이동했을 뿐이죠. 매번 왕이 바뀌어도 새로운 생산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식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즉, 겉보기에는 혁명 같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권력 교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회적 진보와 발전도 없었고 그저 돌아가면서 황제를 해먹으면서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시기였죠. 그렇다면 진짜 혁명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신해혁명과 토지개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생산관계에 거대한 변혁이 일어난 것은 1980년대에 시작된 개혁이었어요. 리메이화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개혁이야말로 혁명이었고 문혁은 그저 한바탕 풍란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고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혁도 혁명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리메이화는 그것을 단순한 폭란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메이화에게는 또 다른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는 조직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던 아주 약간의 불만을 털어놓은 것뿐이었어요. 그 친구는 충성심을 보이려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에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직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말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문혁 때 그 이야기는 그의 반동 언행을 증명하는 자료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리메이화는 이것도 중국의 전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국의 전통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뭐 어떻냐고요? 그건 머리로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문혁은 필연입니다. 1976년 탕산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요.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원인은 이미 땅속에 있고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리메이화는 이런 철학적 명제도 제시했습니다. 필연은 필연적인 우연이고 우연은 우연적인 필연이다. 문혁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우연적이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은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문혁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리메이화의 대답은 의외로 낙관적이었습니다. 문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문혁 때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대중이 우롱당하는 것은 달리 보면 대중이 우매해서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똑똑해졌어요. 하지만 리메이화는 문혁의 책임을 단순히 대중의 무지에만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문혁도 절반은 똑똑한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긴 하죠. 즉, 문혁은 무지한 대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인들도 공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리메이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리메이화는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호수가 말했지요. 역사는 어린 아가씨다. 역사는 치장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역사는 고무점토다. 사람이 주무르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역사가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를 원래 모습만 비추는 거울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리메이화는 문혁이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문혁이 발생한 원인의 절반은 사람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로운 발언과 비판이 억압될 때 극단적인 형태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문혁은 대명방 마이너스 크게 올리고 크게 드러내라는 구호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견 표출을 막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리메이와 자신이 바로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유로운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더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죠.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리메이화의 이런 신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리메이화의 이야기 중 가장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리메이화는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나를 고발했던 동료도 나를 고문했던 홍위병들도 이제는 모두 중년이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리메이화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특히 딸이 엄마 잘 개조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였어요. 그 시대의 광기에 휩쓸린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특히 그녀가 근무했던 학교의 홍위병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시에 15세, 16세였어요. 아직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나이도 아니었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 그들을 늑대의 저주로 자란 세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리메이화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주임 같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어른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거든요. 리메이화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이 문혁 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혁 때도 출세했고 문혁이 끝난 후에도 또 출세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잡아넣을 때도 업적이었고 나 같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때도 업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항상 이득만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리메이화는 복수나 보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그토록 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개인적 복수보다는 사회적 진보를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죠.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메이화는 후세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의 소중함이에요. 남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세요. 이것은 리메이화가 평생에 걸쳐 실천해온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조건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효과적으로 말해야죠. 중요한 것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리메이화는 특히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역사를 배워야 해요. 특히 우리가 겪었던 문혁 같은 비극적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나친 역사에 대한 집착도 경계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되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리메이화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특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몰아서 침묵시켰죠. 그래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게 되었어요. 리메이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법치주의, 인권 존중,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젊은 세대는 이런 가치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메이화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해요. 노예가 될 수는 있어도 노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2020년 81세가 된 리메이화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 리샤오밍은 이제 57세가 되어 성공적인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 잘 개조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용기와 신념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왜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엄마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저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리메이화는 지금도 가끔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은 깊은 감명을 받곤 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유는 아마도 증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겪은 일들이 그리고 내가 본 그 시대의 모습들이 후세에 전해져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문화대혁명이 공식적으로 끝난 지 벌써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리메이와 같은 증언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리메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할 말은 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진짜 역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리메이화의 이야기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하나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한 찬가이기도 합니다. 할 말은 해야 하는 입이라는 제목처럼 리메이화는 평생에 걸쳐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를 인간답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할 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의와 맞서고 진실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리메이화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해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니까요. 침묵은 때로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리메이화, 그 이름이 가명일지라도 그녀가 대변하는 정신과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메이와 같은 증언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한 그 역사는 왜곡되지 않을 것이고 그 교훈은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할 말은 해야 하는 입,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문화대혁명 시기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 명이 고통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